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전격 한국행을 택한 10년차 미국 항공사 승무원. 그녀는 왜 모든 것을 접고 낯선 땅으로 떠났을까요? 익숙한 일상과 편안한 비행 스케줄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그곳.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충격적인 발견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 한 번의 과감한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해리스예요. 저는 델타 항공에서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지만 일본은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든 것이 좋았어요. 기차는 항상 정시에 운행하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며 음식은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방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일본보다 덜 흥미로운 버전이었죠. 한국, 발전했지만 일본만큼 좋지는 않아라고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편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공항의 승무원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밝았어요. 동료인 로라와 스텔라가 커피를 마시며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에밀리, 휴일에 뭐 할 거예요? 로라가 저에게 물었어요. 일본에 갈 거예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온천 투어를 오랫동안 계획해왔거든요. 스텔라는 약간 불편해 보였어요. 그녀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거 말인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정이 변경됐어요. 인천을 경유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인천은 한국의 주요 공항이었죠. 이건 제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해요? 저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하룻밤만이요. 로라가 말했어요. 그 후에는 여전히 일본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하룻밤 체류는 일본에서 하루를 덜 보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공항 호텔에 머물다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리석게도 저는 한국은 탐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일본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하고 싶은 모든 장소에 다양한 색깔의 스티커 메모를 붙여놓았죠. 사용하고 싶은 일본어 문구도 적어놓았고 온천을 위한 특별한 수건 세트도 준비했어요. 한국은 제 관심사에도 없었죠. 비행기는 태평양 위로 날아갔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의 끝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수마일 앞까지 볼 수 있었죠. 12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륙하는 느낌, 땅을 뒤로하고 구름 사이로 떠다니는 느낌을 사랑했어요. 그건 제 직업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또한 긴장되기도 했어요. 저는 계획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것을 좋아했죠. 이 예상치 못한 한국 경유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미래를 들여다보고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제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지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한숨을 쉬며 일본 가이드북을 닫았어요. 우주가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이 원치 않던 경유가 한국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여정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여정이 되기도 하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공간을 자연광으로 가득 채웠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예술 전시물, 작은 정원, 심지어 터미널 안에 문화박물관까지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나 복잡한 단계 없이 제 휴대폰에 즉시 연결됐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로라가 뒤에서 저와 부딪혔어요. 와, 그녀가 속삭였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대부분의 미국 병원보다 더 깨끗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오래되고, 붐비고, 혼란스러운 곳을.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짐을 찾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차렸어요. 가방이 빠르게 도착했어요. 표지판은 명확하고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직원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살짝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너무 빨리 판단했었거든요. 이미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희는 공항 호텔에 머무르는 대신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가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안한 좌석과 가방을 둘 충분한 공간이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기차였죠. 탑승하면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그저 질서와 존중만 있었어요. 기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이어폰 없이 음악을 틀지 않았어요. 수많은 붐비고 시끄러운 미국 기차들을 타고 난 후 이런 평화로움이 저에게는 거의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어요. 창밖으로 고층 건물들, 푸른 산들, 넓은 강들이 보였어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였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짐을 모아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여행 가방이 없어졌어요. 공항 열차에 두고 내렸던 거예요. 제 여권, 옷, 일본 가이드북, 모든 것이 그 가방 안에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낯선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제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손이 생각하려고 하면서 떨렸어요. 바로 그때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걱정이 있어 보이네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그는 제가 잃어버린 가방에 대해 설명하자 주의 깊게 들었고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는 빠르게 한국어로 여러 통화를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결단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20분 내에 준호는 제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시청역의 분실물 보관소에 있었어요. 그는 멀지 않다며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여행 가방을 다시 보게 될 희망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길을 벗어나고 제 가방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분실물 보관소에서 제 여행 가방은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돈도, 여권도, 심지어 작은 보석 주머니도요.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정상이에요. 저희는 방문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길 원해요. 그의 간단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이 나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단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저에게 친절함, 효율성, 그리고 존중을 보여주었어요. 역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어요. 건물들은 높이 솟아 있었고 일부는 오래되고 전통적이었으며 다른 것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공기는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달콤한 무언가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제가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새로운 나라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진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은 이 예상치 못한 모험에서 제 첫 번째 동맹자가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우애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흥분의 불꽃을 느꼈어요.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어떤 다른 놀라움을 품고 있을까요? 갑자기 저는 일본으로 서둘러 떠나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최고의 여정이 시작되는 법이죠. 아침 햇살이 호텔방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고 침대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야 했죠. 그게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 와 있고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속상하지 않았어요. 샤워를 빠르게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로라와 스텔라를 만났어요. 준호 씨가 일찍 문자를 보내서 진짜 한국식 아침 식당을 보여주겠다고 했었죠. 제 안의 작은 부부는 여전히 익숙한 음식을 고수하고 싶었지만 그런 감정을 밀어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은 연남동이라는 동네의 골목길에 자리한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죠.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밑에 작은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는데 진하고 매콤하고 완전히 낯선 향이었어요. 이거 한번 드세요. 준호 씨가 제 앞에 작은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계란찜이에요. 아주 심플하지만 맛있어요. 계란은 부드럽고 폭신했는데 제가 전에 먹어본 어떤 계란 요리와도 달랐어요. 맛은 은은했지만 동시에 뭔가 복잡했어요. 맛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가 뜨니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이 나왔을 때였어요. 우리 테이블은 금방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최소한 10가지의 다른 작은 채소, 절임, 그리고 제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문한 메인 요리와 함께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작은 반찬 하나하나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침 식사 후 준호 씨가 제 마음을 긴장으로 조이게 하는 제안을 했어요. 관악산 등산이었죠.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도시 거리와 쇼핑몰을 좋아하지 흙길과 벌레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로라와 스텔라 둘 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도 동의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단 5,000원에 빌릴 수 있어요. 준호 씨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건 약 4달러 정도였죠. 등산복, 신발, 심지어 배낭까지요. 산 아래에 있는 대여점은 등산 준비를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빌린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놀랍게도 잘 맞았어요. 등산하는 발가락을 조금 조였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출발점에 서서 보니 산이 엄청 커 보였어요. 앞으로 이어진 길은 나무와 바위 사이로 꼬불꼬불 위로 올라갔죠.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어요. 손을 잡은 노부부, 등에 어린 아이를 업은 젊은 부모들, 함께 웃고 있는 10대들, 모두가 이 산을 오르는 것에 들떠 보였어요. 걷기 시작했고 몇 분 안에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팔랐죠. 공기가 폐 속에서 얇게 느껴졌어요. 시원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등을 따라 땀이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은 왜 이걸 재미로 하는 거죠? 저는 숨을 쉬는 사이에 물었어요. 준호 씨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정상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제 다리는 타들어가고 폐는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다른 것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죠. 한국인 등산객들이 우리를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지나가면서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파이팅! 이라고 말했는데 준호 씨가 설명하길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식 응원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70대는 되어 보이는 한 노부인이 제 옆에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은 밝았어요. 그녀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어요. 작은 사탕이었죠. 그리고 제 팔을 토닥인 후 쉽게 산을 계속 올라갔어요. 낯선 사람의 이 작은 친절한 행동이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정상 근처에서 왔어요. 길이 바위투성이고 가파르게 변했죠. 몇몇 곳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제 몸을 끌어올려야 했어요. 제 관광객 옷이 이제는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우리 주변의 한국인들처럼 제대로 된 등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한 걸음도 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고통과 노력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서울이 살아있는 지도처럼 아래로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한강이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산들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거대한 도시를 품고 있는 자연의 그릇을 만들었죠.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자동차들, 초록색 조각이 있는 공원들, 그리고 수많은 지붕들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땀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경치는 모든 어려운 걸음을 가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최고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준호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세계를 날아다녔지만 제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소를 진정으로 알지도 못한 채 판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화를 좋다 또는 발전했다라는 제 좁은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했을까요? 여기 산꼭대기에서 서울의 아름다움이 제 앞에 펼쳐진 상태로 저는 제 여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직면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무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이 제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을 거라고 너무나 확신했었어요. 완전히 틀렸었죠. 저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그저 함께 서서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의 순간에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세계에 대한 제 시각,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시각, 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더 쉬웠지만 제 마음은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등산을 시작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여행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산을 오르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할 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제 다리는 등산으로 인해 여전히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저희는 주변의 한국 가족들처럼 잔디밭에 매트를 펼쳐 놓았어요. 저녁 공기가 제 피부에 닿으니 시원하고 쾌적했죠. 강은 저희 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배들이 물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갔죠. 어디선가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폭죽을 들고 뛰어다니며 어둠 속에 황금빛 자취를 남겼어요. 젊은 커플들은 치킨 박스를 나눠 먹고 있었고 가족들은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제게 새로웠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공원이 흔히 위험하거나 텅 비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공원이 생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집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식당에서 화면만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밖에 있었고 함께 있었으며 공간과 음식과 시간을 나누고 있었죠.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 말은 로라와 스텔라를 놀라게 한 만큼 저도 놀라게 했어요. 며칠 더 머물고 싶어요. 로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본은 어쩌고? 온천 계획은? 저는 강을 바라보며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일본은 다음에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옳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죠. 다음 사흘 동안 준호는 저희에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서울을 보여줬어요. 저희는 북촌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서점을 방문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많은 언어로 된 책들이 벽을 따라 즐비했죠. 친절한 눈빛을 가진 노인 주인은 저희가 책을 구경하는 동안 따뜻한 차를 주셨어요. 전통 한옥에서는 한국 할머니가 제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손은 고추장으로 빨갛게 물들었고 냄새는 제 눈을 맵게 할 정도로 강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맛봤을 때 그 폭발적인 맛은 한국인들이 이 음식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했어요. 이태원에서는 재즈 클럽을 찾았는데
한국 음악가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연주해서 가끔씩 부르는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잊었어요. 음악은 번역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새로운 장소마다 저는 어떤 기념품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추억들을 모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할 때 노점 주인이 환하게 웃던 모습, 제가 불교 사원에서 보낸 평화로운 한 시간, 그곳에서 스님이 저를 명상에 초대하셨죠. 가야금이라는 현악기로 연주되는 전통 한국 노래를 들었을 때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던 순간. 하지만 한국을 즐기는 만큼 현실이 슬슬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귀국 비행편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미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 아파트, 제 직장, 제 일상 루틴들. 저는 그 모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했지만 대신 이상한 망설임을 느꼈어요. 마지막 밤, 저희는 작은 식당에 앉아 마지막 한국 음식을 함께 즐겼어요. 테이블에는 다채로운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무지개 같은 채소들이 들어간 비빔밥, 바삭한 파전, 끓는 뜨거운 두부찌개. 알아요. 준호가 제 돌솥 비빔밥을 섞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대한항공에서 지금 외국인 승무원을 찾고 있어요. 그의 말이 저희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수천 가지 현실적인 걱정들이 제 마음에 밀려왔어요. 제가 12년 동안 쌓아온 델타 항공에서의 경력,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 제 아파트 임대 계약, 제 한국어 실력 부족, 한국어를 배워야 할 거예요. 저는 약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시작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캐리어를 싸면서 저는 제 델타 항공 날개핀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대표했어요. 승무원으로서의 제 정체성, 제 근무 연수, 세상에서의 제 위치. 하지만 이제 그것은 또 다른 것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너무 좁았던 시각, 너무 빨리 판단했던 마음가짐, 저를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던 편안한 거품. 저는 핀을 집어들어 손바닥에 쥐었어요.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두렵고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뛰어드는 것? 돌아가는 길이 항상 출발했던 곳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저는 그 핀을 제 유니폼에 다시 달기보다는 캐리어의 옆 주머니에 넣었어요. 작은 제스처였지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신호였죠. 캐리어를 닫으며 저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어딘가에는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호, 저에게 사탕을 주신 연세 드신 등산객, 제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해주신 분실물센터 직원,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신 식당 주인들. 제 예전 삶은 저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겼어요. 한국은 저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를 많이 변화시킨 이 도시를 바라보며 이 여정의 가장 큰 보상은 제가 본 것이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누가 되었는지 더 용감하고 더 개방적이고 제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더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내일 제가 무엇을 결정하든 저는 이 새로운 자아를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상이에요. 저는 2주 동안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부드러운 변화,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사직서를 써요. 12년 동안 델타 항공사에서 일했던 저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걱정되시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너는 한국어도 못하잖아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한국어 교재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도움을 줄 거예요.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업과 편안한 일상을 좋아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상사는 놀랐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갈 수 있냐고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 새로운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집이 그리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그런 불안함은 사라져요. 준호는 벚꽃이 만발한 공원 사진, 한강에서 본 노을 사진, 다양한 음식이 있는 시장 사진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제게 딱 맞을 것 같은 아파트가 준호의 집 근처에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마지막 도전은 대한항공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외국인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이사해야 했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모든 새로운 안전 절차를 배워야 했어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관악산을 오르던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그 가파른 길을 꾸준히 오르시던 모습이요. 제 여행 가방을 그렇게 소중히 지켜주셨던 분실물 센터 직원도 생각났고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생각났어요. 준호가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이 말을 보내자마자 저는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것이 제 길이었어요. 그 후 몇 달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구를 팔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고 제 삶을 몇 개의 가방에 담았어요. 부모님은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으로요. 새로운 시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루하루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 혼자서 버스를 타고 길을 잃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어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대한항공에서의 훈련은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고, 한국어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집이 너무 그리워서 아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성취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성공적인 대화를 할 때마다, 동료들이 제 노력을 알아줄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한국으로 이사한 지 6개월 후, 저는 교육을 마치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첫 비행을 했어요.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평화롭게 보였어요. 서울에서 계획에 없던 하루를 보낸 지 1년 후, 저와 준호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가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미국인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우리의 결혼식은 두 문화를 함께 담았어요. 저는 결혼식에서는 흰 드레스를 입었고, 축하 자리에서는 다채로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준호는 제게 물었어요. 그날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냐고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된 것에 너무 화가 났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외국인 승무원들이 적응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들도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두려움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해요.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주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매일 아침 우리 아파트 창문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작은 계획의 변화가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생각해요. 제가 편안한 선입견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여행에서 가져온 진짜 보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일본의 온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가보겠지만 지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계획에 없던 경유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요. 가끔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